오늘도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에 나는 이미 거리로 나섭니다. 손에는 낡은 집게 하나, 등에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서 말이죠.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하나씩 돌며 골판지와 페트병을 찾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부지런한 할아버지겠지만 저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겨우 10,000원, 많이 모아봤자 15,000원이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끼니 한 끼와 고시원 하룻밤 숙박비를 해결해야 하죠. 으, 오늘도 리어카를 끌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는 건 정말 고된 일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박스를 정리하던 아내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괜찮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10억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에서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쥐어주고 가끔씩 국내 여행도 다니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노후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1년 만에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걸까요?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10억 원이 단 1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마음을 전하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위험 신호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억 원을 모두 잃고 폐지를 주어야만 했던 70대 노부부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김만수입니다. 평생을 택시 운전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도 10년씩 입었고 여행이라고는 가족들과 함께 근교 나들이가 전부였죠. 그렇게 40년을 버텨온 결과가 바로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은퇴 후 2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첫 달은 꿈만 같았죠.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깨어나고 하고 싶었던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고작 석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종이박스를 묶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은 게 죄였을까요? 자식,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 민호. 정말이지 내가 뭘 위해 평생을 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가족 편하게 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10억 원. 그 돈이 1년 만에 모두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새벽 추위와 무거운 리어카뿐입니다. 새벽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리어카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폐지를 줍습니다. 10억 원을 모았던 그 성실함으로 이제는 10,000원을 벌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식을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믿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노후를 지키지 못한 제가 잘못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은퇴를 한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택시회사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죠.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님 태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 명절에도 가족 생일에도 저는 늘 운전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예금 5억 원, 적금 2억 원, 주식 1억 5천만 원, 그리고 비상금 5천만 원. 총 10억 원. 여보, 이거 봐요, 우리 통장 잔고. 아내 정희가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68살의 아내는 평생 저를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기다리며 불을 켜놓고 기다렸죠. 이 정도면 남은 인생 굶지는 않겠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억 원이면 우리 부부가 2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써도 40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러게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요, 여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이제 좋은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강릉 한번 다녀올까요? 바다도 보고. 그래요,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소. 이번엔 제대로 가봅시다. 은퇴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8시까지도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고 싶었던 등산도 다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여보,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정상까지 왔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0년 동안 저 아래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강공원도 자주 갔습니다. 오후에 도시락 싸서 가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 정말이지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도 자주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7살 된 손녀 지우는 저희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왔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내 어머니랑 재밌게 지내고 있어. 그러시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살의 아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은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잡채요. 할머니 잡채가 제일 맛있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를 위해 요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야,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그럭저럭요. 경쟁이 심해서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견뎌야지. 가장이 되면 다 그런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힘든 시기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해준 잡채와 갈비찜, 된장찌개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기쁘네. 아내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손녀도 보고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소. 우리 이제 돈 걱정도 없으니까 민호네 가끔 용돈도 주고 그래요. 손녀 학원비도 좀 보태주고. 그래도 너무 많이 주진 맙시다.
민호도 이제 어른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죠. 알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 아들인데. 은퇴 2달째 우리는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내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여보, 저기 바다 보여요. 벌써 강릉이에요. 그러게요. 참 빨리도 왔소. 바다를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도 가요.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고 싶은데 다 가봅시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좀 살아봅시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고작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은퇴석 달째 되던 날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손녀도 며느리도 없이 혼자 왔죠. 그리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이 곧 끝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10억 원을 모두 잃는 시작이 될 줄은.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고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아내가 급히 과일을 깎아 내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호야? 저는 되도록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보험 설계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수입도 불안정하고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다른 회사는 알아봤어. 그게 그냥 쉬고 있어요. 다음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40대 중반의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죠. 민호야,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니? 애 엄마는 일 안 하잖아.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업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무슨 사업 말이냐? 지인이 소개해 준 건데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유통업계에서 일한 경험 있고 동업할 사람도 그쪽 전문가래요. 민호는 점점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초기 자본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상품 구매 자금하고 창고 임대료, 홈페이지 제작비 이런 거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2억 원이요. 2억 원.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전 재산의 5분의 1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 짐 덜어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의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성공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다 드릴게요. 계약서도 쓸게요.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도 보고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억 원이면 우리가 2년은 쓸 수 있는 돈인데.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투자라고 했으니 단순히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인데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2억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투자란 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계약서도 쓴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믿을 건 자식밖에 없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일어설 거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도 2억 원 보냅시다.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2억 원을 해지하고 민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억 원은 순식간에 민호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민호는 전화로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야, 믿어봐야지. 첫 한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민호가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고 했고 상품도 입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죠. 여보, 봐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다행이요. 저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얘기를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민호야,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챙기면서 해라. 바쁘겠지, 사업 시작하면 다 그런 거니까.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고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쉽지 않고. 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대량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상품을 미리 확보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 1억 원이요. 딱 1억 원만 더 있으면 완전히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1억 원. 너 지난번에 2억 원 받아갔잖아. 알아요, 아버지. 근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나중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하지만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투자한 2억 원도 이번에 실패하면 모두 날아가요. 그냥 1억 원만 더 보태주면 되잖아요. 당신 정신 차려요. 이미 2억 원을 줬는데 또 1억 원이라고. 여보, 우리 아들 믿어봐요, 제발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이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2억 원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1억 원만 더 보태면 정말 성공할 수도 있잖아.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1억 원 보내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1억 원이 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창고 보증금 때문에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직원 급여 때문에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미 4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6개월 만에 4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남은 돈은 6억 원. 원래 계획했던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보, 또 잠 못 자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잠이 와요. 4억 원이 6개월 만에 사라졌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믿어야죠. 사업이 그렇잖아요. 초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당신은 정말 끝까지 아들 편만 들 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 사업장 어디 있냐? 아버지가 직접 가보고 싶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정리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다, 당장 내일 간다. 주소 보내라. 아버지, 정말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민호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4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주소 보내라. 결국 민호는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인천 외곽의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버스를 또 타야 했습니다.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죠. 여보, 여기가 맞나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민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요. 민호가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기가 사업장이냐? 네, 아버지. 초기라서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무실 안에는 책상 2개와 낡은 컴퓨터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이라고는 민호와 동업자라는 사람 단 2명뿐이었죠. 창고는 어디 있냐? 옆 건물이요. 제가 안내할게요. 민호가 우리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서 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상품 발주 중이라서요. 발주? 6개월 동안 뭘 한 거냐? 매출 장부 좀 보자. 지난 6개월간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장부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4억 원을 받아갔다. 4억 원.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해봐. 아버지, 상품 구매비, 창고 임대료, 홈페이지 제작비, 마케팅 비용. 증거를 보여줘. 계약서든 영수증이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4억 원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민호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아버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건 없었던 거잖아. 4억 원이 어디로 간 거냐? 말해.
민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여기서 소리쳐봤자 해결될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돼요.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내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4억 원을 잃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손실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쇼핑몰은 포기할게요. 대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뭐? 프랜차이즈 카페요.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사업 아이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카페는 확실해요. 요즘 카페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한 푼도 못 줘.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운영할 거고 장소도 좋은데 알아봤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안 돼. 아버지.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한 번만 더 믿어볼까요? 당신 정신 차려요. 벌써 4억 원을 날렸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면서까지 부탁하는데 정말 외면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1억만 줄게. 더는 없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5번째 1억 원이 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억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업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자금이 부족해서 카페를 창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뭐라고? 지인이 소개해준 땅이 있는데 몇 년 후에 개발될 예정이래요. 지금 사두면 몇 배로 오를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벌써 5억 원을 날렸어.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부동산은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안 돼, 한 푼도 못 줘.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몰래 2억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오?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출금 내역을 보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어떡해요. 이번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면 지금까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와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더 중요하오, 아니면 우리 노후가 더 중요하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기였습니다. 민호가 소개받은 그 땅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임야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했던 그 사람도 가짜였죠.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에
우리 가족이 모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민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 원은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원래 10억 원에서 30%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 3억 원. 저는 매일 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숫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민호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일단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3억 원으로 10년은 버텨야 하니까. 10년 우리가 80살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제 돈을 아껴 써야 해요. 하지만 민호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빚을 졌어요. 뭐?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투자했어요. 그 빚이 3억 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너 미쳤냐?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돼, 한 푼도 더 못 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가 위험해져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더 이상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민호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손녀 생각 좀 해주세요. 지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세요. 그 말에 아내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손녀가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한 푼도 못 줘.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민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손녀 지우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7살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저보고 돈 없다고 놀려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보, 손녀가 저렇게 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해요. 당신 정신 차려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몰래 또다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다음날 아침 통장을 확인한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손녀가 그렇게 우는데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제 통장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을 1년 만에 모두 잃는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낳은 자도 상관없냐고. 정말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까 몇 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애는 아직 젊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늘 아내에게 아들은 남편보다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은 정확히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대 나이에 다시 시작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월세를 못 낸 것입니다. 영수 씨, 이번 달 월세 좀 주세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벌써 2달째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 충당하고 나가주세요. 통장 잔고는 겨우 20만 원. 이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모두 받은 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집 앞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하던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뒤돌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봅시다. 우리는 짐을 싸서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8,000원. 그곳에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이라니 우리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일을 해요? 폐지라도 주어야죠.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만 5천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평 남짓 한 방. 화장실도 공용, 창문도 없는 곳.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새벽 5시 첫 폐지 줍기를 나갔습니다. 여보, 저기 골판지가 있어요. 아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골판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평생 택시 운전해서 번 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리어카에 골판지와 페트병을 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음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영수 씨, 영수 씨 맞죠?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예전에 같이 택시 운전하던 동료였습니다. 아, 김영님. 영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폐지 주우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리어카만 붙잡고 있었죠. 영수 씨 은퇴 자금 많이 모았다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건강 챙기세요. 동료가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70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루 종일 걸어다녀 모은 폐지를 수거센터에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12kg네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고작 10,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2개와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총 4,500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라면을 돌렸습니다. 여보, 라면 다 됐어요. 같이 먹어요. 나는 배가 안 고파요. 당신이 먹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참고 있다는 걸. 당신도 먹어야 해요. 내일 또 폐지 주우러 가야 하잖소. 결국 우리는 컵라면 하나와 김밥 반쪽씩을 나눠 먹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시절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젊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많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늦은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들 힘들게 살고 있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 전화 안 받아요. 받아서 뭐해요?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70대 노부부가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모습. 10억 원을 모았던 우리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자식을 사랑한 게 죄였을까요?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노후를 지키지 못한 제가 바보였을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평범한 은퇴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신음이 나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피가 나기 일쑤였죠. 오늘도 리어카를 끌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는 건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내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는 우리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영하의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여보, 장갑이라도 두껍게 끼세요. 이게 전부예요. 새 장갑 살 돈도 아까워요.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골판지를 묶을 때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고시원 방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밤에는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보, 춥지 않아요. 괜찮소. 당신은 좀 어때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아서 폐지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시원비도 밀렸고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먹을까요? 편의점에 가서 할인하는 도시락이라도 사올까요? 돈이 부족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참읍시다. 당신 배고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물만 마시면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굶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배고픔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민호한테 돈을 안 줬으면 우리가 이런 신세는 안 됐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견딥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아들 편만 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다음날 날이 개자마자 바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했고 좋은 장소는 이미 선점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제 구역이에요. 다른 데 가세요. 한 노인이 화를 내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여기도 구역이 있었구나. 저는 묵묵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은 폐지를 가져갔지만 수거센터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8,000원밖에 못 드려요. 8,000원이요? 네, 요즘 폐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8,000원. 고시원비도 못 내고 밥값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데
70대 중반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로 가요. 아내와 함께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섰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서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봉사자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글펐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아내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이건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냥 약국에서 기침약이나 사 먹을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폐지 주우러 나가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아내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할아버니,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혈압도 높고 영양실조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그건 돈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걱정되시죠?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일찍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조건 되시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혹시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급자라니 그건 너무 창피한 거 아닌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깨어나서 다행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걱정 마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보기로. 비록 창피하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응급실비만 15만 원. 저희가 보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지만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내일 주민센터에 한번 가봅시다. 주민센터요. 간호사가 알려준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보, 수급자라니 그건 너무. 아내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창피한 거. 하지만 더는 못 버티겠소. 당신이 또 쓰러지면 저는 어떡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지과를 찾아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르신들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으로 모은 10억 원. 아들에게 준 돈.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폐지를 줍는 현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어르신들은 2인 가구시니까 월 약 12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26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 10,000원 버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네, 이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폐지를 안 주어도 되는 건가요?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세요. 상담사가 다음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의료비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경우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어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1종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세요. 그럼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의료급여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도 있어요. 어르신들 지금 고시원에 계시다고 하셨죠. 월세나 고시원비 등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드려요. 주거급여요. 네,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인 가구 서울 기준으로 월 약 3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되고요. 그럼 고시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합치면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님, 저희 같은 사람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절당하지는 않을까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선정되실 수 있어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요. 그리고 재산 조사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으시니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네, 어르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어르신들의 권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세금도 내셨잖아요. 이제 국가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할 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떼고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서류 잘 준비하셨네요. 이제 신청 접수하고 조사 들어가면 됩니다.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페이지를 주우며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심사 결과 나왔습니다. 주민센터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어서 가봅시다. 주민센터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선정되었기를. 상담실에 들어가자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신청해 두셨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요,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들어오면 폐지 줍는 걸 줄여야겠어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그래요.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병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방도 따뜻할 거고. 우리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국가제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10억 원을 모두 잃었지만 완전히 끝은 아니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26만 원의 생계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돈 들어왔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되겠소. 그래요, 여보.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의료급여 덕분에 아내는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받고 기침도 치료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약도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달 후 임대주택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 축하드려요. 임대주택 입주 가능하세요. 정말요. 우리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창문도 있고 햇살도 들어와요. 그래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소. 주거급여 덕분에 월세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 속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같은 구역에서 폐지를 줍는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냥 몸 움직이는 게 좋아서요. 할아버지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민센터 가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걸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눈을 크게 뜨며 들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세요. 상담받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일 바로 가봐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알려주신 그거요. 저도 신청했어요. 그리고 선정됐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10억 원을 가져간 후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가끔 민호 생각이 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여보, 민호 생각나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각나죠? 안 날 수가 없어. 저도요, 밤마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죠? 10억 원이나 가져갔으니. 제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여보, 저 미안해요. 제가 아들 편만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제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엄마니까 그랬던 거 아니요. 자식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소. 하지만 됐소. 이제 우리 앞만 봅시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하지만 정말 미운 건 아닙니다. 가끔 손녀 지호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민호가 언젠가 찾아와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옛날 동료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폐지 줍는 거 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들한테 돈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힘들게 살았죠. 아이고, 그랬구나.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돼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영수 씨 힘내요.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 권리고 국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오늘도 저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갑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거리.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래요.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리어카를 끌며 생각합니다. 10억 원을 모두 잃었지만 끝은 아니었구나. 국가제도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구나. 길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네, 할아버지 덕분에 기초생활 수급 받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이제 조금은 편하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내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는 꼭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너져도 끝은 아닙니다. 국가제도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끕니다. 아내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찾아와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10억 원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선을 지키고 경계를 만들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희처럼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너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삽니다.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10억 원을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유익한 노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